학교폭력,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.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늘 따라붙는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? 가해 학생? 아니면 그 부모? 혹시 학교? 이게 정말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실제 법률 자문서를 가지고 와서요. 이 복잡하게 얽힌 책임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. 이럴 때 법은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? 그냥 그 행동을 한 학생 개인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부모 혹은 학교까지 책임이 있는 걸까요?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실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법이 가해 학생, 그리고 부모, 마지막으로 학교를 각각 어떻게 보는지 그 책임을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, 그래서 실제로 책임은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 그 비율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모든 법적인 이야기는 결국 실제 사례에서 출발하잖아요.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시작된 바로 그 사건,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이 문서 한 장에서부터입니다. 한 법무법인이 이 학교 폭력 사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좀 분석해 주세요 하는 공식 요청을 받으면서부터였죠. 와,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그냥 말로 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. 복도에서 발을 걸고 목을 조르고 심지어 핸드폰을 빼서 던지기까지. 이건 뭐 명백하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심각한 폭력 행위들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심각한 행동을 한 학생,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? 아직 어린애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, 아니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. 딱 그 지점입니다. 법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, 책임 능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를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고,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일종의 법적인 판단 능력 같은 거죠. 우리 법은요, 이 책임 능력을 나이대별로 좀 다르게 봐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보통 만 12살을 기준으로 딱 나뉘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이 만 12살에서 14살, 이 애매한 나이대는 법원이 그때그때 사건을 보고 직접 판단을 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. 뭐냐면 예전처럼 아직 어리니까 라는 말이 이제는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최근 법원의 흐름을 보면요, 만 13세,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네 행동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해 학생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.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. 그럼 부모는? 그 아이를 돌봐야 할 부모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법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딱 하나, 바로 감독 의무 때문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살피고 감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죠. 이 대법원 판결이 부모의 책임을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책임 증명의 무게를 완전히 부모 쪽으로 넘겨버렸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잘못 없어요 라고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나는 우리 아이를 감독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걸 부모가 직접 스스로 증명해야만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. 그러니까 법의 기본 입장은 이거예요. 일단 부모 책임이다.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직접 증명해봐라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정말 무거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책임이라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. 바로 학교죠.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. 과연 학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? 법은 학교에 아주 구체적인 의무를 하나 줍니다. 바로 보호 의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아이가 아침에 교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부모가 가지고 있던 감독 의무를 학교가 바통 터치해서 넘겨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 순간부터는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. 법원이 학교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.
그냥 교실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듣는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쉬는 시간, 점심시간, 복도를 지나갈 때,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. 자,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 나왔네요. 가해 학생이랑 부모, 그리고 학교까지.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만약에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이 책임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하냐 이겁니다. 이 과실 비율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이 차트 보시면 아마 하실 거예요. 실제 있었던 두 판례인데요. 법원이 가해 학생 측보다 오히려 학교 측에 60%, 70%,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책임을 물었어요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이게 그냥 나온 판결이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대구 사건 같은 경우는 폭력이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학교가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, 인천 사건은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서 피해 학생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, 바로 이런 구체적인 잘못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. 그럼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결론은 어땠을까요? 바로 6대 4였습니다. 학교 책임이 60%, 그리고 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이 40% 정도가 될 거라고 본 거죠. 이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어요. 자,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. 법은 학교 폭력을 누구 한 명만의 잘못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건 학생 개인, 부모, 그리고 학교까지 모두가 함께 얽혀있는 공동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법적인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책임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다면 그럼 애초에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 또한 학생 한 명, 가정 하나, 학교 하나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?